안녕하십니까. 수의성과학 연구실의 석박통합 3년차 김세별이라고 합니다. GNU 탐험 이번 강의에서는 수의성과학의 인트로덕션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수의학이 발전하고 보호자들의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반려동물 문화가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반려동물 시장의 규모는 2만 달러를 훨씬 넘어선 추세로 현재 반려동물 인구는 이미 반려동물을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가족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반려견과 함께 하지 않는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반려동물 문화가 일상화되어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청와대에서 생활하는 대통령의 반려견의 일상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지기도 하는 등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요즘에는 그러한 추세가 반려견의 종에 대한 선호도가 다양해지고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아시다시피 소형견을 선호하는 반려동물 인구가 많습니다. 어, 특히 말티즈나 푸들, 시츄와 같은 종이 특히 많고 그러한 선호도에 의해서 푸들이나 슈나우저 등의 종은 스탠다드 종이 아닌 미니어처나 토이 종을 많이 키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종 외에도 이렇게 많은 종이 반려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의사가 될 수의학도로서 한 번쯤 눈에들 익혀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의학에서는 개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소, 말, 돼지, 양 등 다양한 동물종을 다루고 있으며 더 나아가 어류, 파충류, 양서류까지 다양한 종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의학을 공부를 하면서 이제 평범하게 지금까지 알고 있던 단어들과는 조금 다르게 종을 칭하는 단어들이나 더 나아가서 성별에 따라서 그 종을 칭하는 단어들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전공 수업을 본격적으로 듣기 전에 조금씩 숙지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다시피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메일과 피메일은 수컷과 암컷을 칭하는 용어이고요. 메일 소의 경우 불, 피메일 소의 경우 카우, 말의 경우도 메일의 경우 스탈리온, 피메일의 경우 메어 등 성별에 따라서 종을 칭하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눈에 익혀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특히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산과 수업을 듣다 보면은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프스프링이라는 단어의 경우 산자 또는 새끼를 나타내는 단어이며 리터는 한 배에서 같이 함께 동시에 태어난 새끼들을 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한 배에서 태어난 새끼들을 한 배 새끼 수라고 하는데 이때 칭하는 단어가 리터 사이즈입니다. 네, 전반적인 단어들을 지금까지 알아봤고 다음으로 성별 특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메일과 메일은 같은 종이라고 해도 사람이든 개든 고양이든 말이든 양이든 한 종이라고 해도 피메일과 메일은 극명하게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유전적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그 개체의 질환이라던가 질병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 또는 형질이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있어서 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DNA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러한 DNA에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계와 목의 양쪽에서 다 오는 부모 양쪽에서 다 받을 수 있는 핵 DNA가 첫 번째 종류이고 두 번째로 마이토콘드리아 DNA가 있습니다.
마이토콘드리아 DNA의 경우 핵 DNA와는 다르게 모계 쪽에서만 물려받게 됩니다. 사람을 포함한 대부분 모든 동물 종에서는 암컷이 수컷보다 장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보다 장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 종들도 이러한 특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모계로 유전하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변이가 수천 세대 동안 축적이 되면서 여성에게서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남성에서는 이 뮤테이션이 일어나면서 악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여성의 수명이 남성보다 더 길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로부터 이제 유전되는 질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대로 수명이 여자가 더 길다는 장점과는 다르게 여성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미토콘드리아 질병은 질병 대부분의 특징이 헤테로지너스하고 멀티시스테믹한 즉 전신적인 질병을 나타내는 질환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나 알츠하이머, 파킨슨, 난청,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님, 근이형양증, 골격계 이상, 에너지 대사 장애, 비만, 제2형 당뇨, 심혈관계 질환 등 이러한 다양한 난치성 질환들이 미토콘드리아 유전과 관련된 질병입니다. 이러한 질병들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을 칭해서 이브의 저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사진 속에 의사가 안고 있는 아이의 이름은 아브라임 하산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2명의 엄마와 1명의 아빠로부터 유전자를 물려받아 태어났습니다. 즉 부모가 3명인 세부모 자녀인데요. 핫산의 친부모님은 그동안 핫산 위로 2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각각 생후 8개월 그리고 생후 6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이는 그 엄마가 가지고 있던 유전병 때문이었는데요. 이 아이의 엄마가 앓고 있는 유전성 신경대사장애 리 증후군은 진단받은 환자의 75%가 호흡곤란, 심장기능 상실로 2세에서 3세 사이에 사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2아이를 보내고 나서 건강한 아이를 너무 원했던 부모는 미국 뉴욕에 있는 한 출산센터를 찾아갔고 여기서 이제 너무 간절한 부모를 보고 의료진이 그러면은 새 부모 체외 수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즉 새부모 체외 수정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엄마 아빠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 수정시키고 미토콘드리아 유전 질병이 없는 건강한 여성의 난자와 아빠의 정자 또한 체외 수정시킵니다. 이후에 미토콘드리아 도너의 수정란에서 핵을 제거하고 친부모의 수정란에서 핵을 빼내서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있는 수정란에 이식시켜 줍니다. 그러면은 유전적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를 가진 수정란이 생산이 되겠죠. 이러한 과정은 임신과 출산까지 모두 법적 규제가 없는 멕시코에서 이루어졌는데요. 현재까지 세부모 체외 수정과 관련된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불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세계 최초의 세부모 아기는 세상에 엄청난 충격을 줬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술이 생명 윤리를 거스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나타났죠. 물론 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렇게 이 아이를 만나고 싶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이렇듯 단순히 체외 수정을 하는 것에서부터 유전 질환을 극복하기 위한 새 부모 자녀까지 현대 기술은 현저하게 발달해 왔습니다. 생식기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포유류뿐만 아니라 어류, 조류, 심지어는 곤충들까지 매우 다양한 종들이 있는데
사는 곳이 또 제각각 다르죠. 사는 곳이 육지인지 물속인지에 따라서 다리와 지느러미, 폐와 아가미 등 생존에 필수적인 장기가 다르게 진화해 왔습니다. 하지만 태생인지 난생인지, 즉 새끼를 낳는지 알을 낳는지 정도의 방법적인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모든 동물들은 번식을 위한 생식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생식기는 그 동물의 생존 여건이나 신체 구조 등에 따라서 최고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발달되어 왔습니다. 생식기는 생물학적으로 말 그대로 종족의 보존 기능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발생, 해부 생리학적으로 비뇨기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기관을 총괄해가지고 한 번에 비뇨 생식기계, 즉 유로제니탈 시스템으로 취급하고는 합니다. 태아가 발달함에 따라 미분화된 생식선이 수컷에서는 고환, 테스티스로, 그리고 암컷에서는 난소, 오버리로 분화되게 됩니다. 암수 두 생식기계는 생식세포, 즉 점셀과 성호르몬, 섹스호르몬을 생산하는 생식선을 갖고 있는데 생식선과 생식세포를 체외로 운반하는 생식도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동물의 종류에 따라 생식도관에서 생식세포의 보호, 성숙 또는 운반과 관련된 물질을 분비하는 각종 부생식선이 같이 딸려 있게 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교미기관과 부속기관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식기관의 구성은 이렇게 보이는 바와 같습니다. 개체의 유전적인 성은 수정 시에 결정이 되게 됩니다. 암컷의 난자는 X 염색체를 가지지만 수정 시 수컷의 정자 중에 X나 Y 염색체 중 어떤 염색체를 가진 정자가 수정될지에 따라서 암컷이나 수컷으로 성이 이미 결정이 되게 됩니다. 하지만 성이 분화되기 이전의 암수 태아의 생식기관의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따라서 서로 기본적으로 유사한 상동기관이 존재하는데, 즉 대칭되는 기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염색체는 포유류와 조류의 성염색체에 있어서 매우 상반된 차이가 있습니다. 포유류는 수컷은 XY로, 모두 아시다시피 사람이 포유류죠. 수컷은 XY로 두 성염색체가 다르게 생긴 헤테로한 형태이며 암컷은 XX로 동일한 종류의 염색체가 두 개인 호모 형태입니다. 특히 암컷의 X염색체는 두 개이기 때문에 한 개의 X염색체가 이넥티베이션 되게 되는데요. 이때 그 둘 중에 어떤 한 개의 염색체가 이넥티베이션 되는지에 따라서 고양이의 경우 그 코트 컬러, 털색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류의 경우 포유류와는 다르게 수컷이 동일한 염색체인 Z 염색체가 두 개로 호모형을 갖고 암컷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성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ZW형 헤테로형을 갖게 됩니다. 조금 전에 고양이의 털색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이거 많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흰색, 갈색, 검은색, 삼색 얼룩 고양이는 모두 암컷인데요. 피모의 색을 나타내는 유전자는 X 염색체상에 있습니다. 근데 이때 발현되지 않는 X 염색체는 흰색 피모를 나타내고 그 외에 검정색과 주황색을 가지고 있는 X 염색체들이 각각 여기서는 검정색이 이넥티베이션 되고 다른 데에서는 주황색이 이넥티베이션 되고 하는 식으로 섞이다 보니까 갈색, 흰색, 검정색이 모두 섞인 세 가지 색깔이 섞인 고양이는 XX가 모두 있는 암컷 고양이일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에 만에 하나 수컷이 태어난다면 이러한 수컷은 대체로 불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컷은 X 염색체가 하나밖에 없어야 하는데 이러한 색이 다 나타났다는 것은 XX가 이렇게 두 개가 나타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XXY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 염색체 기형을 갖고 있는 고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수컷인 삼색 고양이가 있다면 그 고양이는
대체로 불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을 결정하는 방식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SD와 TSD가 있는데 G는 유전자가 성별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TSD는 온도가 성별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GSD는 주로 유전자가 성별을 이미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으로는 XY형, XO형, ZW형, ZO형 네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은 사람, 포유류, 그리고 한 종류를 제외한 모든 뱀 종류, 그리고 대부분의 도마뱀, 일부 거북 등이 있는데요. 사람의 경우 유전자는 약 2만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몸속에 있는 각종 세균과 같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진 것이 아닌 것의 세균과 같은 유전자를 약 330만 개를 갖게 된다는데요. 이는 태어날 때 원래 가진 유전자, 즉 2만 개보다 약 150배 정도 많고 상당수가 필수적인 유전자입니다. 일란성 쌍둥이라고 해도 이렇게 환경에 의해서 접해지는 유전자들은 다르게 되겠죠. 다음으로 TSD는 온도가 성별을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세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온도가 낮을 때는 암컷, 높을 때는 수컷이 되는 경우, 또는 그 반대로 온도가 낮을 때 수컷이 되고 높을 때 암컷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르게는 일정한 온도가 되었을 때 수컷으로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아직 없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동물들은 주로 악어의 모든 종류, 그리고 일부 거북, 일부 도마뱀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악어의 경우 저온에서는 변온동물의 조건으로 악조건이기 때문에 후사를 많이 낳아서 번식을 도모하기 위해 모든 개체가 암컷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한 온도가 되었을 경우 일부 개체가 수컷으로 바뀌면서 생식, 즉 번식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동물의 경우 이구아나인데 몇 년 전에 이상기후로 인해 캘리포니아 지역에 여름에 냉해가 와서 이구아나가 길 한복판에서 비활동 상태로 수면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합니다. 원래 더워야 하는데 온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비활동 상태가 되어버린 건데, 이 정도로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들은 외부 온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외 수정 및 수정란 이식 기술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체외 수정란 생산은 인비트로 프로덕션으로 IVP라고 하고 인비트로 머추레이션인 IVM, 인비트로 퍼틸리제이션인 IVF, 인비트로 컬처인 IVC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IVF를 하기 위해서는 즉 체외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활성이 높고 건강한 정자를 선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정자를 선별하는 방법에는 밀도 균배 원심법 그리고 스위업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체외 수정의 전반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난자를 채취를 하고 채취한 난자의 검사를 실시하고 난자의 체외 성숙을 유도합니다. 수정제 2의 적절한 상태로 체외에서 난자의 성숙을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자를 처리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밀도 균배법 또는 스위업 방법을 통해 건강한 정자를 선별을 하고 선별한 난자, 선별한 정자를 함께 배양하여 체외 수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수정된 수정란을 배양하게 되고 수정란을 동결 액체 질소에 동결을 보존하거나 또는 대리모에 이식을 해서 출산까지 유도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자 선별법 중 첫 번째는 밀도 균배 원심법입니다. 퍼콜 또는 피콜과 같이 밀도가 정해져 있는 시약을 이용해서 800G에 10분간 원심 분리를 실시하면 활성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정자는 제일 아래층에 가라앉게 되고 죽어서 이미 활성이 없는 정자들의 경우 떠올라서 층을 이루게 됩니다.
이때 상층액을 모두 제거하고 가라앉아 있는 건강한 정자를 수득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살아있는 정자들은 가라앉고 파랗게 죽어있는 정자들은 퍼콜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스윗업 방법입니다. 정액을 시험관에 넣고 카파시테이션 미디어를 위층에 넣어줍니다. 넣어준 시험관을 약 45도 각도로 기울인 채로 한두 시간 정도 인큐베이션 시키면 활성이 있는 정자들은 이제 수면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정액의 표면 가까이 헤엄쳐 오르게 됩니다. 이때 떠올라 있는 정액층을 취하고 원심 분리를 해가지고 건강한 정자를 얻게 됩니다. 네, 표면으로 떠오르는 빨간색 건강한 정자입니다. 원심 분리를 통해 가라앉아 취하게 됩니다. 참고적으로 정자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정자의 헤드 쪽 형태는 정자의 모양은 이제 다들 올챙이 모양으로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올챙이로 이제 상상을 하다 보니까 헤드 쪽도 이제 동그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정자의 헤드 쪽 형태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입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런 동그란 타원의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납작하게 눌려 있는 형태입니다. 아직은 학생들에게는 먼 얘기긴 하지만 나중에 본과에 들어와서 상과학 수업을 듣게 되고 상과 실습을 하게 되면은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정자 움직이고 있는 정자 활성을 가지고 있는 정자를 육안으로 관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정자세포는 정랑세포가 분열된 것으로 최종적으로 결국 정자로 분화되게 됩니다. 변태기에서 정자는 실과 같은 모양을 나타내고 두부, 즉 머리 쪽, 핵, 그리고 결합부, 두부와 꼬리가 이어진 중심부, 그리고 미부, 꼬리 쪽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게 됩니다. 정자는 정세포의 일종이지만 완성이 되면은 정세관 상피에서 유리된 후에 이제 정세관 상피에서 나온 후에 자유세포가 되고 정세관 공간을 이동해서 고안을 떠나게 됩니다. 정자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세포로서는 매우 특이한 형태와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성질도 매우 특이한데요. 그 본인 스스로 운동기관을 가지고 있고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것도 그 특이한 성질 중에 하나죠. 정조세포에서 정자 완성까지의 이 전체적인 전 과정을 정자 발생, 즉 스퍼마토제네시스라고 하고 같은 말로 정자세포 발생, 스퍼마토사이토제네시스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정자세포가 정자로 변태해 가는 과정을 정자 형성이라고 합니다. 정자 형성은 스퍼미오제네시스라고 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러한 체외 수정 기법들을 이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비트로 퍼틸리제이션 IVF 체외 수정, 인트라사이토플라즈믹 스펌 인젝션 ICSI 즉 ICSI라고도 하는데요. 난자내 정자 주입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포함하고 있는 방법이 인비트로 프로덕션 즉 IVP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뉴클리어 트랜스퍼 NT 핵이식, 소마틱 셀 뉴클리어 트랜스퍼 SCNT 체세포 핵이식, 이 두 가지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이 클론즈 애니멀 즉 복제 동물을 생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제 동물과 마찬가지로 뉴클리어 트랜스퍼를 하긴 하는데 트랜스펙티드 도너셀을 이용하는 NT입니다. 즉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도입된 도너셀을 이용하는 NT. 그리고 프로뉴클리어 인젝션 PN 인젝션이라고 하는데 DNA 전핵을 주입해주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하는 기술이 트랜스제닉 애니멀, 즉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동물을 생산하는 형질 전환 동물 생산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뉴클리어 인젝션 마찬가지로 전액을 주입해 주거나 siRNA, 사일런싱 RNA를 인젝션 해주거나 shRNA를 인젝션 해주는 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유전자가 없거나 삽입되어 있는 낙아웃 애니멀, 낙인 애니멀을 생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흥미롭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혹시 쥬라기 공원 영화를 보셨나요? 2003년도 영화의 경우 이제 학생들 나이에서는 보지 못한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쥬라기 공원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2003년도에 개봉한 쥬라기 공원과 2015년도에 개봉한 쥬라기 월드에서 공룡을 생산한 방법이 각각 다릅니다. 먼저 2003년도에 개봉했던 쥬라기 공원의 경우 연구원들이 호박 속에 갇혀있는 공룡의 피를 흡혈한 모기로부터 그 흡혈되어 있는 피에서 공룡의 DNA를 추출하고 공룡과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도마뱀의 수정란에 이렇게 추출한 공룡의 DNA를 주입하여 공룡을 생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추출한 공룡 DNA를 그대로 삽입하여 그 DNA를 가졌던 동물을 현대에 다시 생산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 기술은 수정란에 본래의 DNA를 제거하고 원하는 종류의 DNA를 이식하여 원하는 개체를 생산하는, 즉 클로닝, 복제 동물 생산 방법입니다. 반면 2015년에 개봉했던 쥬라기 월드 영화에서의 경우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일반적인 공룡 종이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 벨로시랩터, 기가노토사우루스, 루곱스, 카르노타우루스, 마준가사우루스, 그리고 공룡이 아닌 갑오징어와 뱀까지 이렇게 다양한 DNA를 추출해서 이 각 종의 공룡들과 갑오징어와 뱀이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특징을 조합해서 만든 재조합 DNA를 도마뱀의 수정란에 이식해서 공룡을 생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각각의 공룡과 갑오징어와 뱀이 가지고 있는 내가 원하는 특징을 모두 발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종의 동물이 아닌 공룡을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발현하는 동물을 생산하는 형질 전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찬찬히 방법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복제하고자 하는 동물의 배아세포 또는 체세포를 분리하여 수정란에 이식하는 복제 동물 생산법이 있습니다. 클론드 애니멀 생산법으로 핵을 이식하거나 체세포를 이식해서 생산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수정란이 될 난자에서 핵을 제거해서 무핵 난자를 생산하게 됩니다. 이 난자의 경우 그 난자를 제공한 개체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핵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이 껍데기가 되는 난자 세포질과 투명대 이 껍질만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제하고자 하는 동물의 세포를 이 핵이 제거되어 있는 무핵 난자에 이식시켜 줍니다. 이렇게 제공된 난자와 원하는 동물의 세포를 이식하여 만든 복제란을 체외 배양해서 생체에 이식되기에 가장 적절한 상태인 배반포 상태까지 체외해서 성숙을 시키게 됩니다. 이후 대리모에 이식하여 출산까지 유도하면 내가 원하는 세포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복제 동물이 생산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단순히 내가 원하는 세포 정보를 그대로 복제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이 세포의 정보조차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조작해서 만드는 형질 전환 동물 생산입니다. 복제 동물과 동일하게 수정란이 될 난자의 핵을 제일 먼저 제거해 줍니다. 또한 이식하고자 하는 동물의 체세포에 원하는 형질, 즉 원하는 유전자를 도입해서 형질 전환 세포를 먼저 생산하게 됩니다. 이러한
형질 전환 세포의 경우 일렉트로포레이션과 같이 전기 자극을 통해서 세포 내에 유전자를 삽입시켜 주기도 하고 음, 어, 작은 유전자 단위인 RNA에 유전자를 삽입해서 세포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삽입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세포를 똑같이 무액 난자에 제공된 무액 난자에 이식해주고 동일하게 배반포까지 건강하게 체외 배양시켜준 뒤에 대리모에 이식해줍니다. 이 과정을 통해 생산된 동물은 연구자가 원하는 형질, 유전자를 가진 동물이 됩니다. 근데 이러한 유전자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 사실 유전자 검사를 해보지 않는 한 육안으로는 바로바로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이를 이제 먼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형질 전환 동물의 생산을 할 당시에 피모의 색깔을 바라는 형광을 바라거나 원하는 피모 털색을 발할 수 있는 유전자를 함께 도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털에서 형광을 바라는 유전자를 내가 원하는 형질을 가진 유전자 함께 도입을 해준다면 태어난 산자가 피모에서 형광을 바라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유전자도 무사히 잘 도입이 된 개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비트로 퍼틸리제이션인 체외 수정법에는 정자와 난자를 일정한 조건에서 함께 배양하여 수정이 될 수 있게 하는 일반적인 체외 수정법과 난자 내에 정자를 직접 이식해주는 난자 내 정자 주입법, 익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수정란은 역시 마찬가지로 앞선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배방포까지 체외에서 건강하게 배양한 후에 건강한 대리모에 이식을 해주거나 자가 이식을 해서 개체를 출산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체외 수정 방법들과 기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복제 기술들의 경우 실제 동물과 사람의 다음과 같이 활용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먼저 펜다와 같이 멸종위기 동물의 DNA를 채취해서 복제 동물을 생산함으로써 해당 종의 종 보존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일단 멸종위기 동물의 경우 개체수가 일단 적기 때문에 자연적인 수정이라던가 자연적인 출산의 가능성이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DNA를 추출을 해서 복제동물을 생산함으로써 개체를 증식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의 질병 치료에 있어서 원하는 세포를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당뇨가 있는 환자의 경우 인슐린을 분비하는 판크레아틱, 췌장 베타셀, 판크레아틱 아이슬렛셀이 많이 이식이 되어야 하니까 건강한 췌장세포를 많이 복제해서 그거를 치료에 적용을 할 수 있는 등 다양하게 사람의 질환에 있어서도 이러한 복제 기술들이 적용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같이 창각을 기반으로 해서 용어 설명에서부터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생명공학 기술에는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간에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었지만 이 시간에 소개해드린 연구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예과 1학년 때 저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면 사실 이제 병원에서 진료를 하고 치료를 하는 임상 수의사 말고 다른 분야로 수의사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게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지하고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요즘 학생들의 경우에는 저 때와는 또 다르게 많이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그만큼 정보 습득 능력도 좋으시기 때문에 더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는 생각이 되지만 이렇게 여러분들도 본과에 들어와서 전공 수업을 직접적으로 접해보시기 전에 이렇게 수의대에 들어와서도 다양하게 연구할 수 있고 배워볼 수 있는 연구 분야가 있다는 것을 알아가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